안녕하십니까. 이상선입니다. 요즘 그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가압승계를 하려거나 자산승계를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세금이 너무 많다고들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세미나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여러 대표님 직접 만나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하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대표님이 의사결정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건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당사자인 대표님이 의사결정에서 빠지고 당사자가 아닌 자녀라든지 또 회사의 관계자라든지 또 회계 세무 전문가들만 이제 모여서 논의를 하다 보면 그 올바른 그 가압승계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세금을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평생 동안 일궈오고 사업을 평생 동안 해오신 대표님들이 직감적으로 우리 회사가 올해 이익을 많이 낼지 또는 이익이 떨어질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에 따라서 주식 평가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또 가표와 연동되기 때문에 세금을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우리 회사의 업황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줄이려고 그러면 대표님들이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님이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어야만이 지분 이동도 할 수 있고 승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분 이동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대표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산이라든지 이익 가치의 변동폭을 외부 전문가보다 내부에 있는 대표님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주식 이동 시점을 대표님이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외부의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의 전문가 조력이라 하면은요, 이 가압승계, 자산승계에 대해서 실행 경험이 풍부하고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축적한 현장 전문가를 만나셔야 하는데요. 이런 이제 전문가 영역이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가압승계 컨설팅 전문가를 만나는 건데요. 이분들을 만나면 대표님 회사의 재무 구조를 먼저 진단합니다. 이 재무 구조를 보면 자산 구성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또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또 부채는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자본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본금은 얼마고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금으로 구성된 잉여금은 얼마인지, 또 자본금과 관계된 잉여금과 관계된 내용들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통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재무 구조만 잘 진단해도 주식 가격 결정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주식 가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구성 변동과 주식 가치의 영향이 밀접하게 영향이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부동산 과다 법인이냐, 재무 구조상 어떠한 지표, 당좌자산이라든지 또는 그 유형자산, 고정자산 이런 비중들이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주가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표, 상속세, 증여세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재무구조 진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돈 되는 의사결정, 지분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재무구조 조정만 잘해도 주식가치 가격을 조정해서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를 이제 다운사이징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이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게 되면은 자녀 세대로 이전할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분을 이동하는 전략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어떤 내용들을 고려해야 되고 어떤 재무 구조를 파악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주제는 이제 주식평가 방법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또 부동산 보유 비중이라든지를 어떻게 50% 이상이라든지 50% 미만이라든지 이런 보유 비중에 따라서 주식 가격 결정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걸 좀 살펴보고요. 또 부동산 보유 과다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감정평가 이슈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적용하면 주식평가 금액이 이제 상당히 높이 올라가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부담이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지분 이동을 할 때는 의사결정 전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평가 방법을 좀 살펴보면요, 손익가치란 게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득액 가중평균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값이 손익가치가 되는데요. 이 손익가치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해하시려면 우리 회사가 이익을 최근 3년간 얼마를 냈는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손익가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최근 1년 전, 직전 연도에 이제 소득액이 가장 영향이 크고요. 그게 가중치 3을 줍니다. 그리고 2년치 소득액이 가중치 2를 주게 되죠. 3년 전 이제 소득액이 가중치 1을 주니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직전 연도, 그 다음에 그 과거 2년 전, 과거 3년 전 이런 순으로 손익가치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자산가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일 현재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보고 순자산가치인데요. 이 순자산가치를 이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값을 보고 순자산가치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발행주식 총수가 이제 손익가치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게 되고요. 순자산가치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게 되어 있으니까 주식 단위당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발행주식 총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보유 비율에 따라서 부동산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손익가치를 60% 반영을 하고요. 자산가치를 40%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에서 이제 80% 사이의 부동산 보유 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손익가치를 40%, 자산가치를 60%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80% 이상 부동산 보유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순자산가치의 100%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 비율에 따라서 주식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 비율을 체크하는 것도 주식 가격을 조절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설립 3년 미만인 법인은 이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 주식평가액과 순자산가액의 80%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높은 금액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산 대비해서 이익이 별로 나지 않는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치가 상대적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익이 계속 뭐 적자나고 이익이 별로 안 났을 경우에 우리 회사 기업 가치가 계속 떨어지냐? 그렇지 않고요. 자산이 좀 있는 기업은 순자산가액의 80%가 리밋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을 계속적으로 소득액 갖고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 평가 방법을 좀 이제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실제로 이제 주식 평가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 기업은 이제 발행 주식 총수가 3만 주죠. 3만 주에다가 액면가는 5천원. 그래서 자본금이 이제 1억 5천인 회사입니다. 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에 해당 여부를 보면 51.5%. 부동산을 이제 과다 보유 법인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 기업을 평가를 해봤더니 이제 순자산 가치가 43만 5,800원이고요. 손익 가치는 이제 72만 154원입니다. 이게 평가금액, 부동산 과다 법인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이제 60% 반영하고 손익 가치를 40% 반영을 해서 주식 평가해봤더니 한 주당 가격이 54만 9,546원이 나온 거죠. 이게 이제 한 주당 가격이죠. 그런데 순자산 가격의 80% 34만 8천원과 비교해봐서 높은 가격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여긴 그래서 54만 9,546원을 3만 주로 계산하니까 전체 164억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 164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요. 똑같은 소득액을 내고 있는데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 과다 보유 법인 51.5%일 때 이제 한 주당 가격이 54만 9천 원 나와서 164억인데요. 부동산 보유 비율이 이제 48.1%로 똑같은 손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 비율만 가지고 조정을 한다고 보면 이 60만 6천 원, 왜냐하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가치가 60% 반영돼서 72만 원짜리가 60% 반영이 되고 자산가치가 40%가 반영되니까 똑같은 기업인데도 60만 6,416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 비율에 따라서 기업이 또 평가 금액이 182억이 될 수도 있고요, 164억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왕이면 164억으로 평가를 해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라는 하면 세금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182억으로 증여를 할 거냐, 164억으로 증여할 거냐, 이런 이제 차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회사의 부동산 보유 비율에 따라서 주식 평가 방법 결정 금액이, 과세가의 결정 금액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보유 비중에 따라서 주식 평가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산의 이제 변동이 오는 겁니다. 사업의 확장과 축소, 투자 관점에서의 부동산 매입이라든지 기타 자산의 변동으로 인해서 법인 자산 총계에서 이제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거나 또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렇게 그동안 기업의 업력에 따라서 자산의 변동, 특히 부동산의 변동에 따라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주식평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식평가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금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재무 구조 진단을 통해서 주식평가 금액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 보유 비중 조절을 통한 사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절한 조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하는 길은 효과적으로 주식평가 금액을 조절하는 요소에 대해서 체크하고 진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평가 이제 이슈가 있다라고 부동산 과다법인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이슈가 있게 되는데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라 하면은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부동산이라면 뭐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 지상권, 전세권을 모두 포함한 부동산을 합계액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그러니까 50% 이상인 법인을 보고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소득세법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50% 이상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부동산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에 대해서 주식 평가를 할 때, 부동산을 평가할 때 그동안은 감정평가를 적용하지 않고요. 공시지가와 장부가액 중에 높은 가격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주식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는 상당히 주식평가를 했을 때 자산에 반영되는 금액이 낮게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다가 대상 부동산을 넣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 등이라고 하지 않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넣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제는 주거용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고가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과거에 이런 것도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사업이 실시가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다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평가 대상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평가로 인해서
주식 가치가 올라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평가할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평가 시 장부가액 또는 공식 지가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차액을 계산해서 자산가액에 가산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부동산 감정 평가 이슈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주식을 평가해서 승계 작업을 한다라도 했을 때는 세액 추징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자녀에게 주식을 승계하고 할 때 사전에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을 해소하는 전처리 작업을 한 이후에 주식 평가를 해서 자녀에게 승계하는 게 이런 부동산 감정 평가 이슈에 해당되지 않는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보유 과다 법인을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 계정을 확충해 본다라든지 자본금 좀 늘린다라든지 또는 이제 부채를 늘릴 수도 있겠죠. 부채를 늘릴 때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늘릴 수도 있고요. 또 대표님이 가수금을 넣어줘서 부채 계정을 늘려주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상대로 자산 쪽에는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부채와 대출이 부채 쪽에서 늘어나면 또는 자본 쪽에서 늘어나면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자산에 차지하는 부동산 비율이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략들을 가져가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 보유 비율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과다 법인이 아니냐라는 판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이제 미세한 부분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 이것만 갖고 계산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또 세밀하게 조정해야 될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보유 비율을 조절을 했을 때 대표님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또 감정평가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렇게 진단을 받아본 이후에 전문가와 함께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는 게 감정평가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 이동을 할 때 의사결정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단기 순이익의 증감 및 부동산 자산의 비중 변동 등으로 주식 가치 영향을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분 이동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뭐 지난해에 뭐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회복할 상황이거나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라 그러면 지금 바로 최적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 이동할 때. 그래서 먼저 승계 관점에서 지분을 일반 증여를 하거나 또 증여 특례를 활용할 때 그 기대 효과를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저평가 시점에서 증여함으로 인해서 지금 주식 평가를 해봤더니 저평가고 부동산 보유 비율도 조정해봤더니 감정평가 이슈도 제거를 하고 해서 이제 저평가 시점에서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증여세 및 승계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증여 이후에 이제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 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연세 되신 분들은 증여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요. 만일에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라 그러면 상속 상황이 됐을 때 주식 가격이 이제 지금보다는 고평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 이후에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해서 상속 재산에 합산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증여 시점에 이제 저평가된 가격으로 고정시켜 놓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시점이다 그러면 이제 증여를 하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증여 이후에 이제 가치 상승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 이후에 가치 상승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상승분은 자녀, 수증자인 자녀에게 다 기속되기 때문에요. 그 효과도 있고요. 만일에 지금 이동을 안 하고 가치가 상승한다 그러면 상속세로 늘어나겠죠. 배당 정책을 또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배당 정책을 통해서 주식 가치를 추가적으로 통제도 가능하고요. 또 증여받은 자녀, 주주에게 합법적으로 자금 출처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이동하고 배당 정책을 가져가면 대표님에게 집중되던 배당금을 자녀에게
배당금을 분산해 줌으로 인해서 자금 출처를 마련해 줄 수 있고요. 그 돈으로 또 증여세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지분을 해지를 하고 해소를 하고 대표 명의로 반환한 이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명의신탁을 이제 해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제 증여세가 이제 많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조언을 받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실제로 대표님 주식이다 그러면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역량 있는 전문가와 함께 명의신탁 지분이 있다 그러면 해지를 통해서 해소를 한 이후에 이제 자녀에게 승계 지분 이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동업자가 있는 경우에 동업자 지분을 이제 서로 합의가 됐다 그러면 지분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1세대에서 통업자가 있는데 또 2세대 넘어가면서 또 통업자 가족끼리 서로 얽히고 설키면 다른 이제 불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업자가 있다 그러면 통업자 지분을 정리한 이후에 하는 게 좋고요. 통업자 지분은 이제 적정한 가격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통업자의 지분 정리할 때 매수 대금을 이제 지불할 여력이 대표님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법인의 자금이 있다 그러면 법인 자금으로 통업자 지분을 정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대표님 본인한테 자금이 없다고 해서 통업자 지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일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통업자 지분 정리를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통해서 통업자 지분 정리를 해주는데요. 또 경영 환경 및 이제 주주 구성 변동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인 간 지분의 양수도 또 개인 주주와 법인과의 양수도 및 법인 증여, 자사주의 취득 및 이익 소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양수도 과정에서 납부해야 될 세금은 이제 22%에서 27.5%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분류과세라면 종합소득세 합산이 안 된다라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 감자 또는 이익 소각을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감자 및 이익 소각을 할 때는 의제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제배당소득세는 15.4%에서 49.5%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이 구간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세금을 고려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자녀법인을 활용해서 지분 이동을 검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주식을 이동해 보면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자녀들이 자금 출처 마련하기가 요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자녀를 주주로 해서 자녀 가족을 손자녀까지 포함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그 자녀 법인에게 대표님의 지분을 이동하게 되면 법인세를 납세를 하는 구간까지만 이동을 하면 자녀들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기간만 오래 정도 가져가면 지분 이동을 효과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